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지급상담사 2급 1차 대비 지급상담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지급상담학과 관련된 1차 기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 하는 것들을 풀어보는 시간으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276페이지고요. 핵심 기출문제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 위치 찾으셨나요? 어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번 문제 풀어봤더니 뭐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느낌 오죠? 몇 문제 빼고는, 그죠? 아마 이번 문제도 그럴 겁니다. 자, 자신감을 가지고 두 번째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의사결정의 촉진을 위한, 자, 촉진이라는 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런 촉진을 위한 에드워드 더 보너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하는 모자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경영학에서 주로 이제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쓰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 6개의 생각하는 모자는 정말로 6개의 색깔이 있는 모자를 쓰면서 회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하면서 회의에 따라서 그 모자 색깔에 따라서 그 시간에 반드시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 풀이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해설해 보면 에드워드 더 보너가 얘기한 의사결정 촉진 기법인데요. 흰색, 적색, 녹색, 황색, 흑색, 이 순서도 여러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흰색을 쓰게 되면은 본인의 직업이나 또는 어떤 객관적인 숫자 또는 확인된 근거만을 말하는, 사실만을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또 파란색, 빨간 옷으로, 빨간 모자를 탁 바꿔 쓰게 되면 이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직관에 의존하면서 본인이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숫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 확인된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은 그런 뭐 새로운 대안을 막 찾아보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황색입니다. 보통 뭐 노란색이라고 하는데, 황색 또는 노란색은 낙관적이면서 그 나온 아이디어에 대해서 희망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흑색은, 검은색은 조금 전에 그 아이디어가 좀 뭐랄까 좀 장애물이 있는가, 위기는 없겠는가, 단점은 없겠는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 아이디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 좀 꼼꼼히 따져보게 되고, 나머지 청색이 있어요. 이 청색은 뭐냐면 회의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고, 마지막 결론을 도출하는데 어떤 체어맨, 의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청색 모자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보면 청색, 낙관적이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거는 노란색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에 보면 흑색, 직관에 의존하고 직감에 따라 행동한다. 이것은 흑색이 아니고 뭐예요? 바로 적색입니다. 붉은색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황색에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문제들을 다른 각도로 바라본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녹색에 해당되는 거니까 바르게 나열되어 있는 것은 1번의 나, 적색에 관한 내용이 가장 바르게 보여진 거네요. 2번입니다. 인간중심 상담의 이론에 적합한 내담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자,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내담자 그 자체를 보는 거죠. 문제보다는. 그리고 인지적인 것보다는 정서적인 것을 보게 되고, 내담자의 자아의 일치성을 알아보는 그러한 상담 기법입니다. 그래서 가를 보면 상담자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도 자신의 방식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담자의 역량을 어느 정도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가능하면 상담자가 어떤 전문성적인 내용이나 직업 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러니까 필요 최소한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인간관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인간관이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창조적이다. 창조적이고 자기 어떤 실현 경향성이 있고, 자기 실현 경향성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실현 경향성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스스로 조금만 도와주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아가 일치가 되지 못했어, 이런 것이지. 이런 자아 일치성만 찾을 수 있도록 내담자에 대해서 상담자가 조금만 도와주면 스스로 창조적 인물이 될 뿐만 아니라 자아 실현의 어떤 그러한 관성법칙처럼 자아 실현의 어떤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 초기에 그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것 있다면 이 사람은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문제를 봤을 때 인지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본인도 그렇게만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그것은
취시적 상담 내지는 특성 요인적인 접근으로 상담을 해야겠죠. 그런 면에서 바로 이분의 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나와 다와 라는 뭐 예를 들면 방어 기제가 나왔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을 해야 될 것이고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드는 성격 유형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우리가 성격 이론이니까 이것도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홀랜드의 인성 이론으로 접근하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의 기억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주제의 내용과 양상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개인 심리학이나 또는 스키마와 같은 이러한 내용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인간중심 상담 이론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분의 답은 가가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네요. 그 다음 03번입니다.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흥미를 사정한다. 첫 번째, 여가 선호와 직업 선호를 구분하기에 쓰고 직업 탐색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업 탐색을 하게끔 자꾸만 이렇게 자극 주고 격려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직업 교육상 불만족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씁니다. 그러나 기술과 능력 범위를 탐색한다. 자, 흥미는 사실 능력이 아니죠. 우리가 적성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능, 학업 성취도 이런 것들 다 능력에 해당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검사를 한다면은 뭐 기술과 능력의 범위를 탐색하게 한다. 재능을 탐색하게 한다. 이렇게 말은 되지만 흥미를 가지고 라의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요. 4번입니다. 직업 상담 과정과 상담사의 역할을 잘못 짝지은 것은 잘못 짝지은 겁니다. 인지치료는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렇지 않아요. 인지치료는 일반적으로 논리적 반박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상담자의 흑백 논리, 내담자의 흑백 논리라든가 뭐 극단적 사고라든가 또는 스키마에 의한 잘못된 인지 체계 이런 것들을 크래시 깨어 부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자가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 같고요. 나와볼까요?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은 텅빈 스크린, 이거 뭐 자아방어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텅빈 스크린이라고 하는 또 자아방어 기제가 있어. 텅빈 스크린이라는 것은 어떤 허탈감 같은 것들이죠. 또 우리가 어떤 막 자기 미모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화 배우를 여자 배우의 아주 멋지게 또 이쁜 여자 배우에 대해서 자기를 투영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텅빈 스크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잔상이 남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잔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우리가 그것이 어떤 그 사람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자아 방어 기제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촉진적 관계 형성의 분위기를 촉진한다 하는데 뭐 촉진적 관계 사실 뭐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촉진적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은 상담의 질을 중요하다. 퀄리티. 상담의 질을 중시한다 그랬으니까 촉진적 관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특히 뭐예요? 라포 형성을 중시한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행동치료입니다. 능동적이고 지시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치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과제도 내기도 하고 또는 뭐 예를 들면 혐오치료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들 범람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범람법. 홍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결벽증 환자들한테 갑자기 막 이렇게 쓰레기통을 뒤집어 씌운다든가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또 과제물을 줘서 달성하게끔 한다든가 하는 또는 행동 조성 같은 경우는 막 앞하고 자전거 배우기 위해서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함으로 해서 결국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런 올바른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매우 능동적이고 지시적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상담자가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04번의 문제는 바로 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5번입니다. 다음 중 직업 상담사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직업 상담사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조언자, 상담자, 개발자, 뭐 협력자 또는 뭐 분석자 이거 다 합니다. 직업 정보를 분석해야 되지요. 직업 상담을 수행하는 상담자가 돼야 되겠지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또 개발도 해야 되는 직업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업무도 합니다. 그러나 나와보면 새로운 직무 분야를 개발한다. 뭐 이거는 우리가 직업 상담사 영역하고 좀 거리가 멀고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직무 분야 개발하는 것은 뭐 경영학 쪽이나
또는 여러분들 그 한국고용정보원이 있습니다. 항고원이라고 하는 곳을 잘 아실 텐데요. 직업사전도 만들기도 하고 워크넷도 관리하는 국가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뭐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직업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직무를 개발하고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니까 뭐 직업 상담사의 역할로 보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6번입니다. 앨리스가 개발한 인지적 정서 상담에서 정서적 행동적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 다시 말해서 REBT 이론에서 어떤 행동, 뭐냐면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뭐냐, 바로 그건 신념, 빌리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은 비합리적 결과를 이야기하고 합리적 신념은 합리적 결과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뭐 레이셔널 컨시퀀스냐 일레이셔널 컨시퀀스냐, 이것은 바로 빌리프가 결정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06번의 답은 다가 해당됩니다. 그 다음 07번이에요. 다음 중 비합리적이거나 비논리적 사고체계를 지닌 구직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상담 기법은, 뭐 이거는 바로 앞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07번의 답은 다 합리적 정서 행동이론, 그래서 REBT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08번입니다. 다음 행동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집단 상담자의 자질입니다. 자, 집단 상담사가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필요한 자질이 있는데 이런 게 필요하답니다. 내면에 대한 깊은 자기 반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도 낙담하지 않고 집단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약한 부분과 한계를 기꺼이 드러내는 거죠. 이거 뭐죠? 그야말로 자기 노출 같은 거예요. 자기 노출, 자기 수용, 자기 인식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내담자입니다. 상담자예요. 이 상담자는 사실은 참 뭐랄까 준비가 잘 돼 있는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 상담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어떤 내면의 어떤 그 자질을 갖춘 사람은 자기 수용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번의 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보통 내담자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 특이하게 또 상담자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네요. 09번입니다. 다음 중 사이버 직업 상담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사이버 상담, 뭐 비슷한 게 일반적으로 뭐 전화 상담 이런 건데요. 최근에는 사이버 상담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접근하기도 쉽고 또 문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분하게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도 있고 뭐 격정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인지적으로 천천히 자기의 문제를 문자로 보여주고 또 문자로 상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상담의 어떤 질적인 부분이 담보가 됩니다. 뭐 단점도 있지만 일단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좋고 또 상담자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먼저 상담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상담의 어떤 몰입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높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직업 상담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 해가지고 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장점과 거리가 뭐냐면 다에 내담자 자신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상담을 중단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 이게 장점하고는 거리가 멀죠. 자, 보세요. 뭐 선택적으로 공개한다든가 이거는 우리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고 해결받고 싶은 모든 문제를 다 끄집어내줘야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 내담자의 문제를 볼 수 있는데 제한적으로만 보여주면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죠. 결정적으로 뒤에 언제든지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이건 장점이라기보다는 이 상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막 진행되는데 내담자가 갑자기 탁 연락을 끊어버리고 IP 주소가 없어져버리고 이러면 상담이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정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단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가와 나와 라는 사이버 상담의 장점으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특히 2차도 이런 부분이 잘 나옵니다. 사이버 상담의 사이버 직업 상담의 장점을 논하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가, 나, 라를 써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2차를 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문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특성 요인 상담의 목표가 아닌 것. 자, 특성 요인은 윌리엄슨으로 대표되는 일반적인 지시적 상담 또는 상담자 중심 상담 이론의 목표가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 내담자는 잠재적인 모든 개성을 발달시키는 데 주력해야 된다. 잠재적인 모든 개성이
발달시킨 데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발달이라는 말 숫자 자체가 조금 꼬로매요. 근데 잠재적인 모든 개성이니까 우리가 이 특성용 이론은 참 이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횡이라 그랬죠. 횡적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내담자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떤 한 부분을 탁 잘라가지고 요 시점, 그러니까 현재죠.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능력, 재능, 적성, 흥미, 뭐 학업 성취도, 지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매칭시켜주는 상담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잠재적인 것까지 다 하고 그것도 발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하는 것은 이건 발달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특성 요인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0분의 가가 정답이 되겠고요. 나는 자기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고요. 필요하다면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할 수 있어야 되며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뭐 이것은 일반적으로 특성 요인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11번입니다. 상담자가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합하지 한 것은 고려할 사항으로 적합한 것. 다시 말해서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염두에 두고 한번 해봅시다. 11번에 갑니다. 달성하기 어렵더라도 이상적인 관점에서 상담 목표를 세운다. 우리가 실현 가능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맞고. 나와볼까요? 내담자가 바라는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상담 목표로 삼는다. 이건 뭐 군더더기 없이 딱 맞는 말입니다.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 더불어 상담자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이거는 뭐 빈틈없이 맞는 얘기고요. 다 볼까요? 상담의 방향성을 내담자와 공유하기 위해 추상적인 상담 목표를 세운다. 구체성하고 거리가 멀고요. 라. 내담자의 문제를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부모와 함께 상담 목표를 설정한다. 뭐 청소년 상담할 때 가끔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상담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관계이고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어떤 비밀이 오고 가는 상담인데 아무리 부모나 친권자라고 하더라도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그렇죠. 나가 됩니다. 12번입니다. 초기 면담 유형에 정보지향적 면담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자, 정보지향적이란 말은 비록 폐쇄적이라 하더라도, 예, 아니오라 하더라도 정보지향적인 것은 맞다. 개방적 질문은 많은 정보를 얻는 그러한 어떤 상담의 대화법으로서 질문법으로서 좋다. 그리고 탐색 기법도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감정이입하기는 뭐 관계를 형성한다거나 또는 라포를 형성하는 데는 매우 좋을지 모르나, 그죠? 상담 초기에 이것을 정보를 추출해내고 내담자의 어떤 무의식의 세계를 끄집어내고 내담자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끄집어내는 데는 아직은 좀 이건 직접적인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윌리엄슨이 분류한 직업 선택 문제의 주요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윌리엄슨이 변별 진단에 제가 발음이 좀 헷갈리네요. 변별입니다. 변별 진단에 의해서 문제 유형 4가지를 내죠. 이 문제 유형 4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를 풀지도 말고 풀이해 보면 윌리엄슨이 말하는 직업 상담 문제 유형은 4가지가 뭐냐면, 첫째, 진로 무선택. 풀이에 나오면 해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의 불확실,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마지막으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 또는 어리석은 선택, 이렇게 4가지가 윌리엄슨의 직업 상담 문제 유형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문제를 묻는 거니까요. 13번의 라 4번입니다. 14번입니다. 상담의 비밀 보장 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이 아닌 것은, 이 문제도 최근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볼까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정보를 학문적 목적에만 사용하려 하는 경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유출시키면 안 되죠. 당연히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것도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노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학문적 목적이니까 좀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담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된다. 라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제 비밀 보장을 담보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법익보다는 사회적 법익, 공익적 법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공개하는 것이 더 낫다. 그게 바로 라의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사실 잘 안 나오는 건데 기출문제로서 한번 나왔네요. 콜브라고 하는 학자의 학습 형태 검사지에서 나오는 사고형의 4가지 사고형에서 한 가지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구조화된 상담의 틀에서 LCT, 그러니까 내담자의 생애 진로, 테마, 주제와 관련되어서 우리는 3가지 파트를 보게 되죠. 먼저 뭐냐면 일하는 사람, 작업자로서의 그 사람의 주제가 뭐냐, 그 다음에 학습자로서의 그 사람의 주제가 뭐냐, 마지막으로 개인적 속성으로서의 그 사람의 주제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파악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두 번째, 학습자 유형에 대한 파악은 콜브와 캠필드라는 학자의 2가지 이론이 우리 직업 상담학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콜브입니다. 자, 풀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이 콜브라는 분은 바로 집중적 사고, 확산적 사고, 동화적 사고, 적응적 사고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집중적 사고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볼까요? 그 해설의 1번입니다. 추상적 개념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장점이 있으며 지식은 추론적이고 구조화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에 집중하여 사물을 다루기를 좋아한다. 이런 유형을 집중적 사고형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15번의 답은 가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확산적, 동화적, 적응적 사고 좀 챙기시기 바라고요. 우리 직업 상담사들은 어디에 좀 많이 속하냐면 일반적으로 그 4번, 그러니까 4번도 좀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뛰어나니까 확산적 사고형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은 학교 교사라든가 사회복지직 또 상담사 이런 분들은 바로 2번째 나오는 확산적 사고형의 학습자 형태를 지니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6번입니다. 행동주의적 상담 기법 중 학습 촉진과 관련된 기법. 우리 지난번 한번 봤던 문제인데 이게 또 연급표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죠? 이거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이건 또 설명하면 사족이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충분히 답을 찾았을 걸로 보고요. 17번입니다. 자기 정체감을 지속적으로 구별해내고 발달 과제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진로 발달 단계를 설명하며 이를 시간의 틀 내에서 개념화한 학자는 뭐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발달 이론가에서 자기 정체감이란 말을 딱 쓴 사람은 여러분들은 뭐 크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타이드만 앤 오하라 학자가 2명입니다. 타이드만이라는 사람과 오하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정체감을 분화와 통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총 7단계, 그러니까 수행 측면에서 3단계, 그 다음에 예상 측면에서 4단계로 나눠서 총 7단계로 설명한 사람이 바로 이 타이드만 그리고 오하라입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타이드만, 다가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진로 및 직업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서 진로 및 직업 선택에 관한 설명인데요. 흥미와 능력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건 맞는 얘기고. 직업 선택 결정에서 적성 및 지능 검사의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당연히 겁니다. 중요하지만 그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 볼까요? 직업 흥미가 아동기 초기의 경험으로부터 결정된다는 관점은 환경 적응론이다. 이거 좀 놔두고요. 한번 볼까요? 직업적 흥미는 직업 특성과 자아 개념에 따라 변화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 보게 되면 아동기 초기 경험으로 결정된다는 관점은 환경 적응론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환경 적응론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기 때의 어떤 환경이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직업적인 특성을 만들다가 또 청소년 시기에 또 달라지게 되죠. 환경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또 성인기에는 또 환경이 또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맞춰간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발달적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동 초기에 결정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론자, 일반적으로 정신 역동적 상담 이론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환경 적응론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어릴 때에 하는 거니까 환경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번의 다의 경우는 아동기 초기 경험으로 결정된다는 관점은 환경 적응론이 아니라 정신 역동적 상담 이론의 입장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환경 적응론은 일반적으로 발달 이론 쪽의 측면에서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상담관계의 틀을 구조하기 위해서 다루어야 할 요소가 아닌 것. 자, 상담관계의 틀을 구조한다. 다시 말해서 상담자의 역할, 내담자의 역할,
또는 상담의 목표, 상담의 시간, 상담의 장소, 필요하다면 상담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구조화라고 그러고요. 19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담자의 성격을 다루어서 뭐 구조화한다. 뭐 이건 아니죠. 내담자의 성격을 하나의 어떤 요소로 해서 어떤 그 내담자의 어떤 역량이나 내담자의 어떤 진로를 방향을 정하는 이런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가와 다와 라 또는 상담료와 같은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상담 기법에 대한 설명인가? 자, 하나 읽어볼게요. 지문이 이렇습니다. 내담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는 내용이나 개념을 그의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추론해서 말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해석 기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석 기법은 새로운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기법이기도 하며, 굳이 내담자가 명쾌한 명료한 단어를 쓰지 않다 하더라도 보통 뭐 재설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내담자가 진술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서 그러한 어떤 문맥상에 또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행간에 숨어 있는 뜻을 재해석을 해서 또는 재설정을 해서 그 뜻을 정확하게 추론해내는 것을 우리는 해석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것보다는 좀 더 어려운 문제가 한 서너 문제가 더 있네요. 그죠? 약간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몇 번 본문 내용을 읽다 보면 앞뒤 문맥 맞추고 다른 보기를 읽다 보면 훨씬 더 많이 틀린 것, 훨씬 더 거리가 먼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기출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